지금 실리콘밸리가 비상사태입니다. 매년 수천억 적자만 내던 인텔의 애물단지 사업을 한국의 SK그룹이 10조 원에 산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웃었죠. 한국은 역시 이용해 먹기 좋은 나라야. 스스로 호구가 되다니. 하하.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3년 뒤 그 적자 공장이 AI 시대의 심장으로 폭발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망할 거라 단정했던 한국 기업이 보란듯이 수익률 500%를 돌파하며 비웃던 전문가들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모두가 버린 적자 덩어리에서 미래의 백조 가치를 읽어낸 걸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신의 한 수, 지금 폭로합니다. 저는 제임스 스털링입니다. 뉴욕 월가 한복판에 있는 메리디안 파트너스에서 22년째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 온 수석 애널리스트죠.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수십 개의 기업 분석 보고서가 올라오지만 2020년 10월 20일 아침에 마주한 속보는 제22년 경력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 화면에 붉은색 글씨로 긴급 속보가 떴을 때 저는 마시고 있던 에스프레소를 셔츠에 쏟을 뻔했습니다. 속보 SK하이닉스, 인텔랜드 사업부 90억 달러의 인수합의 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조 3천억 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0이 하나 잘못 붙은 건 아닐까? 아니면 만우절 농담인가? 급하게 날짜를 확인했지만 10월의 쌀쌀한 가을 아침이 분명했죠.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아니,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제가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인텔의 낸드 사업부는 월가에서 공공연하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나 다름없었거든요. 중국 다롄에 있는 그들의 공장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매 분기 수천억 원의 적자를 쏟아내고 있었고 시장 점유율은 바닥을 기고 있었죠. 인텔이라는 거대 제국조차 이건 답이 없다며 손절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 기업이 10조 원을 주고 샀다고요? 당시 SK하이닉스가 가진 현금성 자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건 베팅을 고작 다 죽어가는 사업부에 걸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옆자리 동료이자 파생상품 전문가인 마이클이 제 모니터를 힐끔 보더니 껌을 씹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헤이 제임스,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쇼핑을 화끈하게 해. 인텔 경영진들은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는데? 쓰레기를 다이아몬드 값에 팔았으니까 말이야. 마이클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SK가 쇠락하는 제국을 샀다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칼럼을 실었으니까요. 저 역시 당장 고객들에게 보낼 긴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SK하이닉스, 승자의 저주를 예약하다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혹평을 쏟아낸 건 단순히 적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기술에 있었죠.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술 먹이사슬의 정점입니다.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2등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잔혹한 시장이죠. 그런데 당시 인텔이 가지고 있던 낸드 플래시 기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죠. 당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선두 주자들은 이미 CTF, 즉 차지 트랩 플랫이라는 최신 기술로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자를 묶어두는 방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로 만들어서 더 높이, 더 안정적으로 쌓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인텔은 고집스럽게도 옛날 방식인 플로팅 게이트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자를 도체에 가두는 방식인데 층수가 낮을 때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보존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높게 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층을 높일수록 1층과 100층 사이의 간섭 현상이 심해져서 데이터가 깨지거나 열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미 업계의 대세는 CTF 방식이었습니다. 인텔 내부 엔지니어들조차 플로팅 게이트로는 100단 이상 쌓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를 올리던 상황이었죠. 즉, SK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술,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공장을 산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이라는 브랜드 네임에 속아 껍데기를 샀다. 그들이 이 공장을 정상화하려면 모든 장비를 다 드러내고 바닥부터 다시 깔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추가로 5년의 시간과 또 다른 10조 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매몰 비용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22년의 경험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딜이 한국 기업 특유의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회장의 감정적인 판단에 의한 실수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만난 다른 펀드 매니저들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제임스, 자네 리포트 봤어. 나도 동감이야. SK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고 클라이언트에게 조언했네. 아무리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지만 이번엔 선을 넘었어. 인텔이 포기한 걸 그들이 무슨 수로 살려내겠나? 그날 오후 인텔의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밥스완 당시 인텔 CEO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하겠다며 짐짓점잖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앓던 이를 뺀 사람의 홀가분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뉴스 화면에 비친 최태원 회장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지만 월가의 시선에서는 그저 벼랑 끝에 선 도박사의 표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저는 퇴근길에 맨해튼의 마천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군. 한국이 쌓아올린 반도체 신화도 여기서 제동이 걸리겠어. 10조 원이면 차라리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주는 게 나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그 재무제표의 숫자들, 그리고 인텔이 공개한 기술 보고서의 행간 사이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구식이라고 비웃었던 그 플로팅 게이트 기술 속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심지어 인텔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괴물 같은 잠재력이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그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낡은 장비를 철거하고 새 장비를 들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착 첫날부터 공장 문을 걸어 잠그더니 오히려 그 낡은 장비들을 한계치까지 돌리며 이상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장을 폭파시키기라도 할 작정인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그들은 그 죽어가는 공장 안에서 무엇을 봤던 걸까요? 제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수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공장, 지하 연구실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극비리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리 법칙에 대한 도전이었죠. 인수 발표 후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정말 바보짓을 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인텔랜드 사업부의 과거 투자 내역을 뒤져보던 중이었어요. 적자를 내면서도 연구개발에 3조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적자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을까요? 더 파고들어 봤습니다. 인텔랜드 사업부가 보유한 특허가 8,000건이 넘었어요.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3D 낸드 적층 기술도 144단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였어요. 당시 업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잠깐, 이건 제가 알던 것과 다른데요. 적자 사업이라고 해서 기술력도 뒤처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술 개발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자였을까요? 인텔 전직 임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력이 이 정도인데 왜 수익이 안 났느냐고요. 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기술은 좋았습니다. 문제는 생산 효율이었어요. 삼성은 같은 기술로 우리보다 30% 싸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연구개발에는 강했지만 양산에는 약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인텔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그걸 싸게 대량 생산하는 데는 서툴렀던 거였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양산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인 이유도 기술력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생산 효율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인텔의 기술력과 자신들의 양산 능력을 결합하면 뭔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급하게 SK 하이닉스의 과거 발표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인수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읽어봤어요.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텔의 기술 자산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인수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어요. 모든 기업이 인수할 때 하는 립서비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다르게 읽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텔 기술의 진짜 가치를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SK 하이닉스가 저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제 분석이 처음부터 틀렸다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텔이 왜 그렇게 급하게 팔려고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당시 인텔은 AMD의 추격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주가도 폭락하고 있었고 주주들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인텔 이사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어요. CPU와 데이터 센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했습니다. 메모리 사업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당장 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팔아야 했던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 기관들이 모두 같은 의견인데 왜 혼자 다른 소리를 해? 소피 뒤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회사에 너무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새로 발견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기존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기술의 숨겨진 가치, SK 하이닉스의 양산 능력, 급매로 인한 저평가,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사인 윌리엄 터너가 관심을 보이더군요. 정말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가?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최소한 재검토는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우리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두둔하는 말을 하게 됐어요. 확실히 뭔가 계산이 틀린 건 우리가 아닐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를 조롱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변호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터너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정말로 SK 하이닉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시했던 요소들이 있어요. 최소한 실패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자료를 분석했어요. SK 하이닉스의 기술 개발 현황, 인텔 인력의 이직 현황, 낸드 시장의 변화. 점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통합 속도였어요. 보통 이런 규모의 인수합병은 통합에만 3, 4년이 걸립니다. 문화 충돌, 시스템 통합, 인력 재배치.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1년도 안 되어 핵심 기술진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의 결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저 역시 다른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처럼 아시아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의식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재평가를 하느라 머리가 복잡했던 그 시점의 업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낸드 적층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삼성의 200단을 뛰어넘겠다고 선언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인텔 기술로 삼성을 따라잡겠다고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코웃음을 거두게 된 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인수가 완료되고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예상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낸드 부문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통합 비용만 2조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인력 재배치, 생산 라인 조정, 기술 표준화, 시스템 통합.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 충돌이 심각했어요. 인텔 출신 엔지니어들과 SK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국식 업무 방식과 한국식 업무 방식이 충돌한 거였어요. 회의 방식도 달랐고 의사결정 구조도 달랐습니다. 인텔 쪽에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요. SK 쪽에서는 인텔의 느린 의사결정에 답답해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른 공장에서 새벽 2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한국에서 파견된 팀장이 즉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고 새벽 6시까지 조치를 완료하자고요. 그런데 인텔 출신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이건 본사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내일 오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받아야 해요.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해요. 지금 생산 라인이 멈춰 있어요. 1시간에 수억 원씩 손해가 나고 있다고요. 보고서 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야죠.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문제는 다음 날 오후에야 해결됐고 그 사이에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충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보고 체계도 문제였습니다. 인텔은 모든 결정을 문서화하고 여러 단계의 승인을 받는 문화였어요. SK는 구두 보고와 즉석 결정이 일상이었고요. 인텔 엔지니어들은 이메일 한 통 없이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는 게 불안했어요. SK 직원들은 왜 이렇게 서류가 많은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점심시간도 달랐습니다.
인텔에서는 점심을 1시간 넘게 먹으면서 동료들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SK에서는 15분 만에 밥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보통이었고요. 인텔 직원들이 느긋하게 식사하는 걸 보면서 한국 직원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할 생각이 있는 건가? 반대로 인텔 직원들은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급하게 먹고 뛰어가지? 여유가 없으면 창의성도 없는 법인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됐지만 마음은 따로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쪽은 영어로 한쪽은 한국어로. 통역이 있어도 마음까지 통역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월스트리트는 다시 떠들썩해졌어요. 그것 봐라. 우리가 뭘 했어. 역시 실패야. 제가 썼던 보고서가 다시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예정된 딜. 그 문장이 여러 매체에서 재조명되고 있었어요. 블룸버그에서 제 분석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SK하이닉스 인텔 통합 난항, 월스트리트 예측 적중 하나.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 마르코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너 분석이 정확했어. 역시 한국 기업들은 욕심이 과했던 거냐. 소피도 거들었어요. 문화가 다른 회사를 통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인텔 직원들이 벌써 이직하고 있다더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명 적자는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SK하이닉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었어요. 이미 적자인데 왜 더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쓰는 걸까요? 보통 기업들은 적자가 나면 비용부터 줄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투자를 축소하죠. 직원들을 내보내고 사업을 정리해요. 그게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마치 적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요. 저는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투자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인수 전보다 오히려 30% 이상 늘어나 있었어요. 특히 낸드 적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인텔에서 온 기술진과 기존 SK 연구원들이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코드명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적자에 적자를 더하는 꼴이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의 적자보다 미래의 성과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거든요. PC 수요가 줄고 스마트폰 판매도 정체됐어요.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전자제품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낸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전년 대비 40%나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적자 폭은 더 커졌어요. 분기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가장 뼈아팠던 건 핵심 인력 이탈이었습니다. 인텔에서 넘어온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낸드 적층 기술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연봉 2배, 스톡 옵션, 미국 본사 근무 기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링크드인의 SK하이닉스 직원들을 타겟으로 한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헤드헌터들의 연락이 쇄도했다고 해요. 실제로 몇몇 핵심 인력이 이직했습니다. 인텔 출신 수석 연구원 한 명이 삼성으로 갔다는 뉴스가 떴을 때 업계가 술렁였어요. 그 사람은 인텔에서 3D 낸드 아키텍처를 설계한 장본인이었거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기술만 빠져나간 게 아니었어요.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생겼어요. 우리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배가 진짜 침몰하는 건 아닌가?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한 주주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인텔 인수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주주들 돈으로 적자를 메울 겁니까? 책임자가 나와서 해명하세요. 경영진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어요. 왜 그런 무모한 인수를 했느냐? 언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냐?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는 하냐?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관 투자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경영진 교체를 요구합니다. 이 인수를 결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경영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경쟁사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우리는 자체 기술로 충분합니다. 굳이 남의 적자 사업을 사올 필요가 없었죠. 일본 키옥시아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SK하이닉스가 무리수를 뒀다. 인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통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마이크론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인텔 인수를 검토했지만 포기했다. 가격 대비 가치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경쟁사가 SK하이닉스의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역시 내가 맞았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분석이 정확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경영진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주주총회에서 CEO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까요? 적자가 쌓이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때는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망해가는 회사가 투자자들 달래려고 하는 빈말이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바닥을 쳤는데도 내부자 매도가 없었어요. 보통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원들이 먼저 주식을 팝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하는 거죠. 그런데 SK하이닉스 임원들은 오히려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자기 돈으로요. 공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CEO가 자사주 10억 원어치를 샀더라고요. FO도 5억 원,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도 3억 원,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왜 자기 돈을 넣어요? 그것도 억 단위로요.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요.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 저들이 저렇게 확신에 찬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알게 된 건 예상보다 훨씬 극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SK하이닉스 기술 발표 예정. 별로 대단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았어요. 기업들이 기술 발표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부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세계 최초 238단 낸드 양산. 238단이라고요. 삼성이 200단을 겨우 넘긴 상황이었는데 단숨에 238단이라니요. 처음에는 오보인 줄 알았어요. 급하게 다른 매체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니케이, CNBC 모든 매체가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238단 낸드 양산에 성공했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가 인텔에 버려진 기술로 삼성을 뛰어넘었다고요. 제가 비웃었던 그 인수가 진짜로 성과를 낸 건가요?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제 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어요. 이게 진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소피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틀린 건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틀린 걸까요? 238단.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암흑의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암흑이라고 생각했던 건 우리뿐이었어요. SK하이닉스에게 그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임원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 이유, 경영진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적자 속에서도 연구개발을 늘린 이유, 그제야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곧 세상을 놀라게 할 무언가가 나온다는 걸.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38단 낸드 발표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썼던 보고서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실패가 예정된 딜, 가장 어리석은 결정, 그 문장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에이닉스 관련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믿기지 않았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발표 당일 월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침 7시. 뉴욕 시간으로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네가 쓴 보고서 봤어. 완전 틀렸잖아. SK하이닉스 뉴스 확인해봐. 지금 당장. 제임스, 우리 다 망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룸버그 터미널을 켰습니다. 빨간 글씨로 속보가 떠 있었어요.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238단 낸드 양산 성공.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는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이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틀릴 수가 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클라이언트들에게 사과 전화를 돌렸어요. 22년 경력 중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월가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보고서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골드만삭스도 틀렸어요. 모건 스탠리도 틀렸고요. JP모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로라는 분석가들이 전부 같은 실수를 한 거였어요. 한국 기업을 과소평가한 거죠. 급하게 SK하이닉스의 기술 발표 자료를 구해서 분석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238단은 단순히 층수를 높인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적층 기술이 적용된 거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200단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층을 높이 쌓을수록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마치 레고 블록을 200층 이상 쌓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인텔이 개발해 놓은 원천 기술과 SK하이닉스의 양산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강점이 시너지를 낸 거였어요. 기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MIT에서 반도체 공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첸 교수였어요. 그가 설명해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쌓기만 한 게 아닙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열 관리와 전력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150단을 넘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도전인데요. 200단 벽을 깨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238단이라니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층수가 높아질수록 바람에 흔들리고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건물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따로 쌓은 다음에 연결한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요. 이렇게 하면 각 블록의 높이는 낮추면서 전체 층수는 높일 수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인텔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텔이 수년간 쌓아온 원천 기술이 핵심이에요. 그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한 게 SK하이닉스고요. 두 회사의 강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삼성은 왜 이걸 못했을까? 삼성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첸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삼성은 자체 기술로만 가려고 했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세계 1위가 남의 기술을 사온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족한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텔 기술을 과감하게 가져온 거죠. 겸손함이 승리한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겸손함이 승리했다. SK하이닉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인텔랜드 사업부의 진짜 가치가 적자 실적이 아니라 축적된 기술력이라는 거요. 그 기술을 자신들의 생산 능력과 결합하면 삼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요. 10조 원은 적자를 산 게 아니었어요. 미래 기술을 산 거였습니다. 발표 자료를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238단 낸드의 성능이 놀라웠어요. 기존 제품 대비 저장 용량이 35% 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력 효율도 20% 개선됐어요. 배터리가 더 오래 가고 발열도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읽기 쓰기 속도도 빨라졌어요. 모든 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38단 발표 직후 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도 200단을 넘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였거든요. 수십 년간 메모리 분야 도동의 1위였던 삼성이었어요. 낸드에서 추월당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나중에 업계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삼성반도체 연구소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연구진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혔느냐? 아니, 따라잡힌 게 아니라 추월당한 거잖아. 우리는 뭘 놓친 거냐? 그런 질문들이 오갔다고 해요. 한 임원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인텔 기술을 우리가 먼저 살 수도 있었잖아. 왜 그때 움직이지 않은 거야?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실 삼성도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불필요였어요. 우리 기술로 충분하다. 굳이 적자 사업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 그게 당시 삼성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된 거였어요. 일본 키옥시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200단을 겨우 넘긴 상태였거든요. 키옥시아 관계자가 익명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났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230단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적어도 2, 3년은 더 걸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먼저 해버렸네요. 미국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크론 CEO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SK 하이닉스를 언급했습니다. 경쟁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사 CEO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이죠.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비롯한 분석가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예상에서 중립으로,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제가 먼저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기존 분석의 한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술 역량을 과소평가했다고 썼어요. 쓰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틀렸으면 인정해야 하니까요. 저는 SK 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날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박원석 전무와 개별 면담 시간을 잡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회사의 임원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혹시 제 보고서를 알고 있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도 됐어요. 박 전무는 의외로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스털링 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박 전무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 격차를 메울 수 있었습니까? 박 전무의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메운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걸 깨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텔 기술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기술을 실현할 생산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성공해도 공장에서 양산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요. 인텔의 두뇌와 우리의 손발이 만난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SK 하이닉스는 단순히 사업부를 인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텔이라는 거인의 두뇌를 이식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몸으로 그 두뇌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연구 능력과 양산 능력,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였어요. 제가 더 깊이 물었습니다. 통합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문화 충돌이 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인텔 직원들과 갈등도 많았고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미국 친구들은 우리 방식을 이해 못했어요. 우리도 그들의 방식이 답답했고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인수 후 8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버린 거죠. 원인을 찾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인텔 출신 엔지니어 한 명이 원인을 찾아냈어요. 아주 미세한 공정 오차였는데 우리 쪽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박 전무가 덧붙였어요. 그 엔지니어 이름이 마이클 첸이에요. 지금은 우리 적층 기술팀 리더입니다. 한국어도 꽤 잘해요. 삼겹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삼겹살로 문화 장벽을 넘은 거군요. 박 전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삼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모든 걸 걸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월스트리트가 비웃을 때도, 적자가 쌓여갈 때도, 주주들이 항의할 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박 전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텔 출신 엔지니어들이 떠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실패하는 건 아닌가 불안할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한국 직원들과 인텔 직원들이 점점 하나가 됐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 노력이 결국 238단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238단 다음은 뭐죠?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뭔가를 더 준비하고 있구나. 설명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장의 숫자만 봤어요. 적자, 점유율, 단기 수익성, 분기 실적. 그게 분석가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미래를 봤습니다. 기술의 가치, 장기적 성장, 시장의 변화,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을요. 누가 더 현명했을까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238단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그 무렵 세상을 뒤흔드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챗GPT, 생성형 AI가 세상에 나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반도체 시장과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코드로 만드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요. 그것도 아무 저장 장치가 아니라 초고속 초대용량 SSD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로 만드는 그것 말이에요. 이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SSD 용량이 기존 서버의 10배가 넘었어요. 갑자기 낸드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고성능 낸드요. 층수가 높을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238단 낸드는 AI 시대에 딱 맞는 제품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낸드 사업부가 갑자기 효자 노릇을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AI 시대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개발에 올인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박 전무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미래라. 그들이 본 미래가 바로 이거였던 걸까요?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 엄청난 데이터 저장 수요가 생길 거라는 걸, 고성능 낸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는 걸. 만약 그렇다면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선견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238단이 아니었습니다. 321단이었어요. 321단.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38단도 놀라웠는데 단숨에 321단이라니요. 1년도 안 되어 거의 100단을 더 쌓았다는 얘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 1단 낸드 개발 성공, 기존 제품 대비 저장 용량 40% 증가, 전력 효율 25% 개선, 숫자 하나하나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290단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였어요. 추격자가 선두를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앞서 나가버린 거였어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실패가 예정된 딜. 그 제목이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봤던 걸까요? 321단 발표 직후 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삼성전자 본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메모리 분야, 도동의 일이었던 삼성이 낸드에서 추월당한 거였거든요. 이램은 여전히 삼성이 앞섰지만 낸드만큼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가 된 거였어요. 일본 키옥시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200단을 겨우 넘긴 상태였거든요. 미국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양 기업들은 300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321단을 먼저 달성했어요. 그것도 몇 년 전까지 적자에 허덕이던 사업부에서요. 인텔의 반응이 가장 쓸쓸했어요. 자신들이 팔아버린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된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인텔 내부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런 후회가 퍼지고 있었어요.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챗GPT가 나온 지 1년 만에 수십 개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쏟아졌습니다.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메타의 라마,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든 빅테크 기업이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스타트업들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AI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저장 장치가 들어가요. 고성능 SSD가요. 챗GPT 하나를 돌리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 테라바이트예요. 그걸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려면 최고급 SSD가 필수였습니다. 낸드 수요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특히 고층 낸드의 수요가 폭증했어요.
층수가 높을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321단 낸드는 그야말로 활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던 반도체 시장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AI용 SSD 시장이 전년 대비 300% 성장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3배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흑자로요. 낸드 사업부 매출이 분기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연간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적자였던 사업이 SK하이닉스 전체 이익의 30%를 책임지는 효자가 된 거였어요. 월스트리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롱하던 분석가들이 이제는 칭찬 일색이었어요.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 목표가의 2배를 제시했어요. JP모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적극 매수 의견을 내면서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시대의 숨은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제 이름이 인용됐어요.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실패를 예측했던 분석가의 오판 사례로 소개된 거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숫자만 보면 안 됐던 거였어요. 당장의 적자만 보면 안 됐던 거였어요.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봐야 했어요. SK하이닉스는 그걸 봤고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이 붐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됐어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H100이라고 불리는 최신 AI 칩은 출시되자마자 품절됐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GPU만으로는 AI를 돌릴 수 없거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GPU가 두뇌라면 SSD는 기억 장치인 거예요.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기억 장치가 느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AI가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느리면 전체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AI 서버에는 초고속 SSD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321단 낸드는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제품이었어요. 경쟁사 제품보다 읽기 속도가 30% 빨랐습니다. 쓰기 속도는 40%나 빨랐어요. 이 시대에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구글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사 데이터 센터에 SK하이닉스 SSD를 대량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뒤따랐습니다. 애저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를 SK하이닉스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아마존 AW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타도 합류했어요. 빅테크 4대 천왕이 모두 SK하이닉스 고객이 된 거였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낸드 사업부가 갑자기 효자 노릇을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AI 시대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개발에 올인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박 전무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미래라. 그들이 본 미래가 바로 이거였던 걸까요?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 엄청난 데이터 저장 수요가 생길 거라는 걸, 고성능 낸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는 걸. 만약 그렇다면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선견지명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의 칩 회사가 SK하이닉스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뉴스였거든요. AI 칩의 황제가 한국 기업을 만나러 온다고요. 그것도 직접요. 보통은 거래처가 AI를 찾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엔비디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어섰어요.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 회사의 수장이 먼저 한국으로 간다니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젠슨 황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그의 모습이 뉴스 화면에 잡혔어요. SK하이닉스 경영진과 함께 클린룸을 둘러보는 장면이었습니다. 321단 낸드 생산 라인을 직접 보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폭탄 발표가 터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수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AI 서버용 프리미엄 SSD 및 HBM 협력 강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적자 사업을 10조 원에 샀는데 이제 그 몇 배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다고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업과요.
젠슨 황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였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심장입니다. 심장이라고요. 세계 최고의 기업 수장이 한국 회사를 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우리 칩의 성능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들 없이는 우리 GPU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수장이 한국 회사를 이렇게 칭찬한 거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왜 하필 SK 하이닉스냐고요. 젠슨 황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세계에서 321단 낸드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최고와 손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자회견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젠슨 황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AI 시대의 심장, 인텔이 벌인 적자 사업이 AI 시대의 심장이 됐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SK 하이닉스가 산 건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어요. AI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뭐라고 하든 적자가 쌓이든 그들은 미래를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15%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텔 시가총액을 넘어선 거였어요. 자신들에게 낸드 사업부를 팔았던 그 인텔보다 더 큰 회사가 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버린 차와 주운 차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엔비디아와의 대형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술렁였어요. 특히 미국 반도체 업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인텔 내부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버린 게 뭐였는지 이제 알겠다. 그 적자 사업이 지금은 연간 15조 원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적자 사업을 팔아서 급한 불은 껐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를 팔아버린 셈이 된 거였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이 건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어요. 인텔이 낸드 사업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미국 업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가 비웃었던 인수가 역사적인 성공 사례가 된 거였거든요. 제가 실패라고 단정했던 딜이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들이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주는 사례로요. 동료들이 저를 슬쩍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도 대화가 어색했어요. 누구도 SK 하이닉스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업계 컨퍼런스에 강연을 신청했어요. 주제는 반도체 투자 분석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300명의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적자라는 숫자만 보고 기술의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단기 실적만 보고 장기 전략을 읽지 못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SK 하이닉스는 무모한 도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샀어요. 인텔의 기술력과 자신들의 양산 능력을 결합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가장 큰 실수는 한국 기업을 과소평가한 거였습니다. 서양 기업이었다면 같은 인수를 해도 다르게 평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회사라서 무모하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이건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 편견의 실패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고요. 한국 기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가치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단기 실적보다 장기 전략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SK 하이닉스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토록 잘못 판단했던 회사를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본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거대한 캠퍼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클린룸, 연구동, 생산시설, 모든 게 최첨단이었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24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21단 낸드를 만들기 위해서요. 안내를 맡은 분이 설명해 줬어요. 인텔에서 온 기술진이 여기서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연구소에서 김도윤 박사를 만났어요. 낸드 개발을 총괄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인텔 기술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포기한 걸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한계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포기하는 순간이 한계다. 인텔은 포기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22년 동안 반도체 섹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숫자의 전문가가 됐다고 자부했어요. 실적, 점유율, 수익률, 모든 걸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기술의 잠재력, 사람의 의지, 미래에 대한 확신. SK 하이닉스는 그걸 갖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무너하라고 좀 얕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충동적이고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빠른 결단은 충동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남들이 머뭇거릴 때 움직이는 용기였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는 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인수 발표 직후 제가 쓴 보고서를요. 실패가 예정된 딜, 가장 어리석은 결정, 그 문장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덕분에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SK 하이닉스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어요. 숫자 너머를 보라고요. 편견을 버리라고요. 미래를 믿으라고요. 저는 이제 후배 애널리스트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시아 기업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을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 수 있다고요.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적자 사업을 산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산 거였습니다. 인텔이 포기한 것을 SK 하이닉스는 가능성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기적을 맞은 게 아닙니다. 기적을 준비해 온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미래를 먼저 보는 것, 그것이 한국식 혁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적자 사업을 이 시대의 심장으로 바꿔놓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두가 버릴 때 가치를 보는 눈,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나아가는 뚝심, 한국 기업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대한민국 반도체 화이팅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